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이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 쏟아졌다. 강물은 이미 둑을 넘기 시작했고 논두렁은 진흙탕이 되어 발이 빠질 정도였다. 경상북도 청송의 작은 마을, 그 끝자락에 자리한 보건소에서 하루 종일 근무한 은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겨우겨우 비닐우비 하나 걸친 채 진창길을 조심조심 걸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그 순간 갑자기 귀에 익은 음성이 바람과 함께 들려왔다. 살려줘요. 도와주세요. 은하는 걸음을 멈췄었다. 귓속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그 외침,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들렸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 은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비에 가려 앞이 뿌옇게 흐려졌지만 강한 복판에 작은 나무 배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 위에는 초라한 노파 한 사람이 겨우 매달려 있었다. 할머니. 은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분명 마을 시장 입구에서 젓갈 장사를 하던 고은심 할머니였다. 평소 온화하게 웃으며 은하에게 반찬을 챙겨주시던 분이었다. 지금 그 할머니가 넘실거리는 급류 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은하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비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강 쪽으로 달려갔다. 발밑의 흙탕물에 미끄러질 뻔했지만 중심을 잡고 그대로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강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다. 한겨울처럼 살을 베는 냉기. 하지만 은하는 떨릴 틈도 없이 노파가 떠있는 배를 향해 팔을 휘저었다. 할머니, 꽉 잡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바람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은 간절했다. 은하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다가갔다. 팔과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흙탕물이 입과 코로 들어와 눈을 따갑게 했다. 배가 요동치며 회전하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은하는 그 손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내었다. 제발 버텨주세요. 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손끝이 닿았다. 은하는 한 손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고 다른 팔로 강기슭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졌다. 물살은 계속 그녀를 밀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은하 역시 숨이 턱 끝까지 찼다. 기적처럼 둘은 물가에 도착했다. 은하는 풀썩 주저앉으며 크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이 흙과 물에 뒤덮인 채 그녀는 할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가늘게 이어지는 숨결이 느껴졌다. 됐어. 살아계셔. 그녀는 할머니를 업고 진창을 걸었다.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은하의 눈에는 어딘가 아주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했다. 집에 도착한 은하는 할머니를 따뜻하게 닦이고 이불로 덮어드린 뒤 조용히 향을 피우러 갔다. 어머니의 사진이 걸린 작은 불단 앞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녀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마음속에는 감사와 슬픔, 안도감과 불안이 한꺼번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바로 오늘 아침 오랫동안 준비해온 인제대학교 병원의 중요한 면접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번이 유일한 기회였고 시골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그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은하는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문을 열고 마당에 나섰을 때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어스름한 빛이 마을 골목길에 스며들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는 빗물이 똑똑 떨어졌고 먼 산자락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오기도 전 밖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지 않았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단순히 장터가 일찍 열린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수많은 발소리와 수근거림에 은하는 발걸음을 멈췄다. 돌렸다. 바로 이 집이래. 은하 씨 집. 어제 그 일 말이야. 정말 용감했지. 골목 끝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닐우산을 든 사람들,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 아주머니들, 심지어 마을 파출소 소장님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 은하는 놀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수십 명이 그녀의 집 앞에 모여 있었다. 경찰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고은아 씨, 혹시 어제 강가에서 고은심 할머니를 구조하신 분 맞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퍼졌습니다. 시청에서도 연락이 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동했거든요. 은하는 뭔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작게 중거렸다. 제가 한 일은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이 마을 골목을 넘어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찍어 올렸고 영상 속 은하의 모습은 젖은 채 할머니를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오히려 민망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다. 그래도 참 아깝다. 그 인제대병원 면접 말이야. 어휴, 그런 기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나는 들었어. 일부러 그런 거라고. 동정 받으려고. 아니야. 은하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시장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았다.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분명 있었다. 가장 날카로운 말은 장터에서 입심 좋기로 소문난 지원,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왔다. 내가 보기엔 고의적으로 그랬어. 면접 못 간 거, 그건 계산된 행동이야. 누가 사람들 앞에서 영웅 되려고 그런 짓을 아무 이유 없이 하겠어. 이 말은 순식간에 기름을 부은 듯 퍼져나갔다. 그 시각, 은하는 좁은 방 안에서 혼자 향을 피우고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벽을 뚫고 속삭이듯 그녀의 귀에 닿았다. 엄마, 나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녀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있다. 어머니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따뜻했지만 오늘은 왠지 눈동자가 더 깊어 보였다. 마치 말없이 괜찮다고 안아주는 듯했다. 하지만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다. 면접을 놓쳤다는 후회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향한 의심과 왜곡된 말들이 정작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날 오후 조용한 대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마을 자치회장님, 늘 엄한 표정의 김 회장이 서 있었다. 고은하 씨, 잠깐 얘기 좀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은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모셨다. 자그마한 방 안은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김 회장은 은하의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숨을 쉬듯 입을 열었다. 은하 씨, 마을 사람들이 요 며칠 시끄럽습니다. 칭찬도 많지만 의심도 커요. 은하는 머리를 살짝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어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할머니를 구한 일, 그건 정말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용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진짜 선의였을까? 하고 은하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들 입은 무섭거든요. 무언가를 얻으려 했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누가 동정심을 이용해 뭔가 얻으려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은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 눈앞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앉아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힘드실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은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견딜게요. 그가 떠난 뒤 은하는 깊은 피로에 휩싸였다. 단지 물에 뛰어든 것뿐인데 세상의 의심이 물보다 더 깊게 그녀를 끌어당기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마을의 뒷골목 어귀에 위치한 작은 장터에서는 여느 때보다 수군거림이 많았다. 고은아, 그 아가씨?
진짜 돈 받았다던데. 진짜? 누가 줬대? 은심 할머니가 몰래 줬다잖아. 근데 은하는 받기 싫다고 하다가 결국 받았대. 그 중심엔 어김없이 지원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 말은 거절한다고 하더니 결국 고맙다고 받더래. 이중인격이야. 겉으로는 의인인 척, 속으론 계산적인 거지. 이런 말들은 마치 불쏘시개처럼 시장 골목 곳곳을 타고 퍼져나갔다. 짐을 옮기던 상인, 채소를 고르는 아주머니들, 심지어 물고기 손질하던 노인까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삭였다. 그 무렵 은하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들이 마치 비수처럼 그녀를 찔렀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은하가 문을 열자 그 앞에 고은심 할머니가 서 계셨다. 비닐봉투에 뭔가 따뜻한 것이 담겨 있었다. 은하야, 이거 직접 끓인 고등어 조림이야. 입맛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은하의 눈이 커졌다. 우리도 묵혀뒀대. 마치 어머니처럼 그녀를 품어주던 이 할머니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온 것이 너무나 따뜻했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왈칵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혹시 누군가 이 장면을 보면 또 뭐라 말할까? 그녀는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까? 할머니는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말아라. 나는 다 안다. 너의 마음을. 그 말에 은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 저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조림은 감사히 받을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밤 은하는 불 꺼진 방 안에서 고등어 조림의 향기를 맡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진심이란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겠지. 그리고 그 진심이 내일을 바꿀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과 함께 더 뿌리 깊게 번져갔다. 누군가는 영웅이라며 칭송했고 누군가는 계산적인 처신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여전히 은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관심은 점점 무게로 바뀌어 그녀의 어깨 위에 쌓여갔다. 은하야, 저번처럼 다시 장터 나오면 안 될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춤토너고 물어봐. 은하를 잘 따르던 시장통 아주머니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사람들과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그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호기심, 기대, 그리고 의심.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그녀의 마음이 너무 상처받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 붙은 커다란 안내문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이달의 마을 인물 고은하 선정, 청송시 자원봉사 명예배지수여 예정구청장 방문 일정 포함. 누군가 그것을 찢으려다 만 듯한 흔적이 아래 귀퉁이에 남아있었다. 은하는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런 명예를 원한 적이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자꾸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 젖은 채 떨고 있던 자신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특히 지원은 그걸 참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 장작 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방 안, 이불을 덮고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회장이 입을 열었다. 자, 이번 회의는 특별히 우리 고은하 씨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을 분위기와 관련해서. 그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지원이 벌떡 일어났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얹고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의문이 많아요. 은하 씨, 정말 그날 우연이었나요? 왜 면접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뛰어들었는지 솔직히 그때부터 좀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지원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 마을엔 원래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뭐만 하면 다 은하 씨 얘기예요. 청송 씨도 찾아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변화. 저는 불편합니다. 은하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울렁댔다. 하지만 고개는 들었다. 지원 씨 말씀 이해해요.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모든 변화가 다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제가 바란 건 그저 한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계산한 것도 없고 기대한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일이 끝난 후 이렇게까지 돼버릴 줄은 몰랐어요. 말을 마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잠시 후 구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봤네. 은하가 강에 뛰어드는 걸 그건 절대 연기가 아니었어. 진심이었지. 그걸 왜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나. 이어 또 다른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그런 용기. 우리 중 누구라도 낼 수 있었을까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못해요. 전 은하 씨가 자랑스러워요. 하나, 둘씩 목소리가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따뜻해지는 분위기. 마치 추운 겨울밤에 모닥불이 조금씩 타오르는 듯 했다.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지원은 회관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도 난 끝까지 못 믿겠어.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 말은 날카로웠지만 은하는 이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답게 살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다. 비로소 오래도록 진심이 짓눌렀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 것처럼 눈이 내리던 겨울,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 그날도 이런 회색 하늘이었다. 공기엔 매캐한 연탄 냄새가 섞여 있었고 은하의 집 지붕 위로 하얀 눈송이가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다. 안방 한켠 커다란 이불에 푹 쌓여 누워있던 은하의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엄마, 오늘은 국 끓여줄게. 콩나물 넣어서 뜨끈하게. 은하는 어머니의 이마를 짚으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디까지나 애써 만든 것이었다. 어머니는 폐암 말기였다. 이미 항암 치료는 중단되었고 모노미아치에노젠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였다. 병원비 때문에 집도 거의 비워졌고 은하는 그때부터 보건소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밤에는 돌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호흡이 거칠어졌다. 엄마, 괜찮아요? 숨 쉬기 어려워요. 은하는 급히 응급차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집이 깊은 산골에 있어서 평소에도 연결이 잘 안 됐다. 그녀는 패딩도 못 입은 채 뛰쳐나가 마을 회선 전화까지 달렸다. 그 몇 분이 그렇게 길고 잔인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두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서서히 식어갔다. 숨결이 끊어진 방 안에서 은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날 이후로 은하는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가슴 깊이 품게 되었다. 누군가가 쓰러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건 그녀에겐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그래서였다. 이번에도 누군가 물에 휩쓸려 가는 걸 보았을 때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 건 그 모든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깊은 상실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야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마을 회의 이후 은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장터에 다시 나갔고 아이들 천을 재러 보건소를 돌기도 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보건소 복도에서 낯선 청년 한 명과 마주쳤다. 키가 크고 정갈한 셔츠를 입은 그는 진료실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은하가 다가가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여기가 고은하 선생님이 계신 곳인가요? 그녀는 놀랐다. 제가 은하인데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인제대병원 정형외과 인턴 유민준입니다. 그 이름에 은하는 눈이 조금 커졌다. 민준 씨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날 영상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병원장님도 보셨고요. 그날 면접에 못 오신 이유를 알고 병원 측에서 직접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처가 안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이야기든 듣고 싶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다시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은 한동안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 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억누르고 있던 소망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엔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의 나, 그리고 저기서의 나. 그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민주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강에 뛰어들던 은하 씨는 이미 의사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분명히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겁니다. 그 말에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은하는 서울행 기차표를 손에 쥔 채 청송역 작은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흐린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몽롱했다. 손에 든 표는 말 그대로 기회였지만 동시에 이별이기도 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여기엔 엄마와의 기억이 있었고 아이들, 노인들, 때론 까칠하지만 정 많은 이웃들이 있었다. 그녀가 익숙하게 숨쉬던 공기, 자전거 타고 달렸던 골목길, 가을이면 은행잎이 수북이 쌓이던 산책길,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하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지원이 서 있었다. 여전히 두 팔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자세로 늘 그렇듯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다. 은하는 긴장했지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원씨, 여기까지 왜? 지원은 한숨을 쉬더니 작게 말했다. 난 아직도 네가 마냥 믿기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네가 너무 반짝였거든. 그 반짝임이 질투났어. 괜히 그걸 시비로 덮은 것 같기도 해.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내 은하에게 건넸다. 이건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맡긴 거야. 언젠가 네가 이 마을을 떠나게 되면 주라고 했거든. 은하의 눈이 커졌다. 봉투를 받아 펼치자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다소 삐뚤한 글씨로 쓰인 그 글에는 짧지만 굵은 문장이 담겨 있었다. 우리 은하야, 세상이 널 몰라줘도 괜찮단다. 하지만 네가 너 자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이 손을 내밀어도 그건 너의 것이 아니란다. 언젠가 너는 누군가를 살릴 거야. 그리고 너 자신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은하는 눈을 꾹 감은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엄마, 지원은 작게 중얼했다. 잘 다녀와. 혹시라도 거기서도 상처받으면 언제든 돌아와. 여기서 다시 욕해줄게. 그녀의 특유의 투박한 말에 은하는 웃음과 눈물을 함께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 슬픔, 고마움, 그리고 용기가 담겨 있었다. 기차가 도착했다. 경쾌한 차창 소리와 함께 열린 문은 낯선 서울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은하는 다시 한번 마을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고은심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시장 아저씨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모자를 벗어 들고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은하는 천천히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앉은 자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살릴 차례야. 서울은 낯설고 복잡했다. 지하철 소리, 사람들 발걸음,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은하는 작고 조용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엔 단단한 뿌리처럼 자라난 기억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다. 병원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은하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잘 부탁해. 오늘의 나. 그리고 문을 열었다. 의사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다. 서울 인제대학교 병원.
그곳은 은하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바쁘며 사람들의 말투는 날카롭고 속도는 숨가빴다. 고은하 간호사님, 외래에서 5분 지연입니다. 이혼 지연입니다. 빠르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병동에 신규 입원 들어왔어요. 수술 전 체크 전담해주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호출음이 울리고 그녀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를 뛰어다녔다.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 고향 마을의 조용한 겨울바람은 이제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았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주변에서도 그녀의 따뜻함과 세심한 손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간호사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주사도 안 아프게 놔주시네요. 은하씨? 환자 보호자들이 자꾸 간호사 중에 제일 믿음 간다고 하네요. 그런 소문이 천천히 번지면서 은하의 존재는 조용히 병원 속에서 자리 잡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운명처럼 느껴지는 환자 한 명이 들어왔다. 이름은 정하윤, 13세.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은 소녀였다.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하윤은 창가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 하윤아, 안녕. 나는 은하 언니야. 앞으로 자주 올 거야. 나한텐 언니 없어. 소녀는 딱 잘라 말했다. 그 말에 은하는 잠시 멈칫했지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네. 시작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니까. 며칠이 지나도 하윤은 말이 없었다. 치료에도 무관심했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았다. 보호자는 딱 하루만 얼굴을 보였고 그 뒤로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은하는 그 소녀의 마음속 어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둠은 자신이 엄마를 떠나보낸 뒤 느꼈던 고요하고 깊은 상실감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매일 하윤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작은 엽서를 놓고 가기도 했다. 때로는 창밖의 하늘 이야기를 꺼내며 병실을 잠깐의 들판처럼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윤이 조용히 물었다. 언니는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은하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도 한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날이 있었거든. 그냥 바라보는 것밖에 못했던 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그날 밤 은하는 병실 밖에서 울고 있었다. 하윤의 말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누군가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하윤은 처음으로 스스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은하 언니, 이거 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살아 숨쉬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멋지다. 하윤아, 우리 오늘 한 걸음 걸었네. 그 순간 은하는 깨달았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음을, 그리고 그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은하는 병동 일지를 적으며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오늘 한 소녀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건 그녀 안에 늘 있었던 용기였고 나는 그 용기를 믿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 한구석 찡해졌다면 아마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낸 적이 있거나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은하라는 인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는 진심, 그리고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그녀를 빛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했던 혹은 마주하게 될 선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은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만남과 갈등, 그리고 치유가 이어질지 다음 이야기 파트2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깊이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